장서연이 생각할 때 이 책은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메시지가 뭐야? 음, 어, 이하율, 하율 마이크 잘 되냐? 자, 안 되는가 보구만. 어, 이 책은 본다는 것에 관한 책이잖아. 우리 시각과 관련된 거지. 그래서 뭐 시각의 원리나 이런 걸 가르치는 책은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는 뭘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넌 어떻게 보니? 라고 할 때도 보다라는 말 쓰고 뭐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음, 여기 부제를 보면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보는 법이래. 그리고 뒤쪽에 보면 본다는 것은 암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대. 장서연, 네. 본다는 것은 암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이 책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 네. 이건 무슨 뜻이야? 어, 본다는 게 그냥 시각적인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나, 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시각적 정보가 빛에서 들어와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보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결국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한다 이런 거잖아. 음, 선생님이 오늘 어, 한번 수필 하나를 그 해설을 할 생각이야. 연한 박지원의 일야 구도하기 하룻밤에 9번이나 강을 건넌 것에 대한 거래. 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돼 있는 책이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뭐 3학년 정도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데,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한 박지원이 지금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 우리가 전에 다뤘는데, 아이고야, 이렇게 조선에서 출발해서 중국의 어, 연경, 지금의 북경까지 이렇게 여행을 해서 그 여행기를 쓴 것 중에 한 편이 지금 보고 있는 일야구 도학인데 하수는 드산 틈에서 나와 돌과 부딪혀 싸우며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머리와 우는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굽이쳐 돌아오면서 우는 듯도 하고 소리치는 듯하고 바쁘게 호령하는 듯 항상 만리장성을 깨트릴 형세가 있어. 전차, 탱크 만승, 만대, 전기, 전쟁에 쓰는 말 만마리, 전포, 만가, 전고, 전쟁에 쓰는 북, 만좌로도 그 무너뜨리고 내뿜는 소리는 좋게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다고 하수의 강물 소리는 전쟁터 소리보다 시끄럽다. 모래 위에 큰 돌은 호련히 떨어지고 쪄 있고 언덕에 버드나무는 어두고 컴컴해서
물지킴과 하수귀신이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사람을 놀리는 듯한데 좌우의 교리가 뭐 이무기 같은 거야. 붙들려고 애쓰는 듯 싶었다. 공포스럽다. 혹은 말하기를 여기는 옛날 전쟁터이므로 강물이 저같이 우는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대. 비과학적이지. 강물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여기가 전쟁터여서 그래. 연안 박지원이 볼 때는 좀 헛소리로 들리는 거지. 하지만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니 강물 소리가 듣기 여하에 달렸을 것이다. 산중에 내 집 문 앞에는 큰 시내가 있어 매양은 늘 이란 뜻입니다. 항상 여름철이 되어 큰 비가 한 번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서 거기 항상 거기 포고 수레와 말과 대포와 부의 소리를 듣게 되어 드디어 귀에 젖어버렸다. 내가 일찍이 문을 닫고 누워서 소리 종류를 비교해 보니 깊은 소나무 소리가 퉁소 소리를 내는 것은 듣는 이가 청아한 탓이요.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로 이 샘물 소리가 들리는 것은 듣는 이가 분노한 탓이요. 뭐 여러 개구리가 다투어오는 듯한 것은 듣는 이가 교만한 탓이요 대피리가 수없이 우는 듯한 것은 듣는 이가 노한 화가 났을 때래 천둥과 번개 소리가 급한 것은 듣는 이가 놀란 마음에서 들어서 그렇고 찬물이 끓는 것 같이 문학과 무예가 겸한 것 같이 듣는 것은 듣는 이가 취미로운 탓이요 검은구가 궁상각치우 그 음계에 맞는 것은 듣는 이가 슬픈 탓이요 종이 창이 바람에 우는 듯한 것은 듣는 이가 의심나는 탓이니 모두 바르지 못하고 특히 흉중 가슴 가운데 먹은 뜻을 가지고 귀에 들리는 대로 소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 이때 유자는 오직 아이고 일체가 유심조다. 모든 것은 유는 오직이라는 뜻이고 마음이 조 만드는 거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흉중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강물 소리도 달리 들린대. 시냇물 소리도. 지금 나는 밤중에 한 강을 9번 건넜다. 이게 일야에 구도하한 거지. 강은 세회로부터 나와서 장성을 뚫고 유하, 조하, 황하, 진천에 모든 물과 합쳐 미룬성 밑을 거쳐 백하라는 강이 되었다. 나는 어제 두 번째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이것은 하류였다. 내가 아직 요동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바야흐로 여름이라 뜨거운 볕 밑을 가누라니 호련 큰 강이 앞에 당하여 붉은 물결이 산처럼 일어나 끝을 볼 수 없으니 이것은 대개 천리밖에 폭우가 온 것이다. 물을 건널 때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우러러 하늘을 보는데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 하늘만 쳐다봤대 이렇게.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머리를 쳐들고 들고 쳐다보는 것은 묵도 이렇게 입 다물고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물이 돌아 탕탕 흐르는 것을 보면 자기 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강물을 따라 함께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배멀미 같은 게 나서 물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를 우러러 보는 것은 하늘에 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 함이래. 왜? 물은 밑으로 막 흘러가고 배는 일로 가는 것 같고 배멀미가 나서 퐁당 빠져서 죽을까 봐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또한 어느 겨울에 잠깐 동안 목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리라. 그 위험함이 이와 같으니 뭐가? 시각 정보에 빠져가지고 눈으로 강물 보다가는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물에 빠진다고.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늘만 보고 있다고. 물소리도 듣지 못하고 모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대? 요동의 들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요하가 일찍이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밤에 건너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어서 눈이 오로지 위험한 데만 보느라 도리어 눈이 있는 것이 걱정하고 하늘만 보고 있었잖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 때문에 무서워서. 그래서 어떻다고? 귀가 안 들렸다고. 왜? 일체 유심조니까. 다 마음이 저 강물을 안 보려고 강물 보다 보면 물에 빠질까 봐 위험해가지고 하늘만 보고 있는 판국에 그럼 뭐야 시각이 눈에 다 온갖 감각이 눈에 시각으로 다 쏠렸지. 그러니까 안 들린다고 귀게. 그래 사람들은 오해하고 뭐라고 한다고? 요동의 들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안 들린다고. 지금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는 위험한 것을 볼 수 없으니 위험은 오로지 듣는 데만 있어 봐야 하고 귀가 무서워서 걱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도를 깨달았대. 도는 뭐야? 진리 같은 거. 나는 뭐 어떤 깨달음에 어떤 세상의 이치나 원리를 깨달았대. 마음이 어두운 자는 귀와 눈이 누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혀지며 져서 병이 되는 것이다. 이제 내 마부가 말을 발굽에 밟혀서 뒷차에 실리었으므로 나는 드디어 혼자 고삐를 늦추고 강에 띄우고 무릎을 구부려 발을 모으고 안장 위에 앉았으니 한 번 떨어져 강이나 물로 땅을 삼고 물로 옷을 삼고 물로 몸을 삼고 몸을 성정 타고난 마음으로 삼으니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내가 물이다 이렇게. 이제야 마음은 한 번 떨어질 것을 판단한 터이므로 내 귓속에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왜? 지금 밤에 강을 건너니까 시각적 정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위험한 마음이 나 무서워 이 마음이 뭐 만드는 거야? 귀만 쫑긋 세워져서 아주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아까처럼 전쟁터 소리처럼 들린다고. 사람들은 밤에 강 건너면서 이 강물 소리가 이렇게 전쟁터 소리처럼 들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여기가 옛날 전쟁터여서 그래라고 잘못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름 폭우 내린 강물 건널 때 보니까 강물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봤다고. 그때는 소리가 안 들렸다고. 그런데 지금 밤에 건너니까 무섭다는 마음 때문에 눈은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귀로만 쏠려가지고 전쟁터 소리처럼 들렸는데 내 마음을 고쳐먹어서 어떻게? 나는 강물이다. 이렇게. 그랬더니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 마음은 한 번 떨어질 것을 판단한 터이므로 내 귓속에 항물 소리 없어지고 무릇 9번 건너는데도 일야 구도하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너는데도 걱정 없이 의자 위에 좌와 앉고 누워있고 기거 거기 사는 것 같았대. 옛날 우임금은 요순, 우탕, 주나라, 문무왕, 공자, 맹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성인들입니다. 옛날 성인인 우임금은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누런 용이 배를 등으로 떠받치니 지극히 위험했으나 사생의 판단이 먼저 마음에 밟고 보니 뭐 내 목숨은 운명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죽고 사는 것의 판단이 나의 걱정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용이거나 지렁이거나 크거나 작거나 촉히 관계할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일체 유심조니까 마치 원효대사의 해골바가지 물처럼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어제는 그렇게 어젯밤엔 달콤한 물이었다는 건 왜 이렇게 달콤했어? 내가 갈증 났는데 눈으로 안 봤으니까. 다음날에 눈으로 봤더니 해골바가지가 보이고 그 해골바가지 물을 본 상태에서 시각적 정보가 된 상태에서 그 물 마신 걸 생각하니까 토악질이 나는 거죠. 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소리와 빛은 외물, 바깥 사물이니 외물이 항상 이목, 귀와 눈에 누가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똑바로 보고 듣는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이와 같거늘 하물며 인생이 세상을 지나는데 그 험하고 위태로운 것이 강물보다 심하고 보고 듣는 것이 문득 병이 되는 것이매려. 어떻다고? 지금 강물에서도 시각적 정보 때문에 혹은 청각적 정보 때문에 위태로울 수 있는데 외물 때문에 이 강물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 일인데 우리가 세상 일을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이렇게 현혹당하거나 너무 집중하거나 그게 다인 것처럼
감각 정보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면 우리가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지. 나는 또 우리 산적으로 돌아가 다시 앞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증험해보고 몸 가지는데 스스로 교묘하고 스스로 총명한 것을 자신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선생님이 이 본다는 것은이라는 책을 읽고서 너희한테 이걸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왜? 같은 주제잖아. 유홍준 씨라고 문화재 청장을 역임한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그 전국의 문화유산들 일본 뭐 등등 뭐 이렇게 외국도 다니면서 북한도 가고 뭐 해서 문화유산 답사기를 선생님 알기로 한 10권 정도 쓴 것 같은데 이 책의 그 첫 권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 지금 이 책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암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돼 있잖아. 어, 우리는 뭘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암과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이 우리가 보고 듣는 이 감각들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분명히 보이는 것을 못 보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연안박지원의 일야구 도학이라고 하는 열하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한 수필인데 이건 어떤 거야? 결국에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 보고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때그때 내 마음의 상태와 내 그 어떤 정보의 상태, 내 마음 먹는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 외물, 바깥 사물이 주는 정보에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 어리석은 일이고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우리를. 자,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인상 깊었던 그림들 몇 개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미지를 따와왔습니다. 음, 성은? 성은아, 어디 간 거야? 차민재 군, 네. 차민재 군은 이 책 다 읽었나? 다 못 읽었어. 아, 그래. 코뿔소 나온 데까지는 읽었나? 약간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 다못 읽. 어. 자, 알브레이트 뒤러라고 하는 1515년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데 이 화가가 코뿔소를 저렇게 그린 이유는 뭐라는 거야? 생각이 안 나나, 민재? 네. 장서연, 아, 음, 이 사람 코뿔소 왜 이렇게 그렸어? 벌써 본 적 없어가지고. 본 적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 읽었었는데? 그, 뭐였죠? 음, 그러네. 그 동물을 직접 볼 기회를 갖지 못했던 뒤러는 이렇게 됐네. 이야기의 근거로 코뿔소를 제작했는데 당시 백과사전에 이렇게 실렸대. 그리기에는 엄청 되게 잘 그렸지만, 그지? 이게 실제 우리가 아는 코뿔소하고 좀 다르잖아. 이유는 뭐지? 직접 못 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바탕으로 이렇게 생겼어라고 해서 그렸다는 거잖아. 그런 거 치면은 되게 잘 그렸지.
왜 이렇게 그랬다고? 르네상스 시대라 중세의 중갑병들, 이 갑옷을 입은 아주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실제로 이미지가 있는 거지. 이 사람들 사이에. 그냥 뒤로가 얘 직접 못 봤으니까 이렇게 그렸을 거고. 사람들은 뒤로한테 이 코뿔소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한 거야? 자기의 관점에서 설명한 거지. 코뿔소는 이게 코가 이렇게 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을 거고 이런 갑옷같이 돼 있어라고 했다는 거잖아. 왜?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중세의 갑옷을 입은 이 철제 갑옷을 입은 중갑옷을 입은 무거운 아주 갑옷을 입은 기사가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뒤로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 거지.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뭡니까?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익숙한 것들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해서 인지한다는 거지. 뒤쪽에 그 데오도르 제리코의 앱섬 더비 경마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뭐 근대 시대의 그림인데 지금 말들이 아주 그 날아가고 있네요. 그지? 이 그림은 되게 유명한데 이 그림이 왜 유명하냐면 어 곰브리치의 곰브리치라고 하는 미술 사학자고 역사학자이기도 한데 어 곰브리치 무슨 미술사지? 그 선생님 저 카큰 지금은 생각 안 나는데 그 미술사와 관련된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 책에서도 옆에서 실제 말이 그 달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연속 사진으로 아이고 연속 사진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말은 동시에 이렇게 그 내 발이 뜨는 경우가 없고 언제든 한 발은 땅을 이렇게 디디고 있는 것을 이 사진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뛴다고 생각했더라는 거잖아. 서양 미술사구나. 이 곰브리체 서양 미술사에서 이 데오도르 제리코의 앱섬의 경마라고 하는 요 사례를 설명한 것을 이렇게 좀 차용해서 이 책에서 다시 소개한 건데, 실제로 연속 사진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말이 그렇게 달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줘도 사람들은 말이 이렇게 달리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느꼈다는 거야.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는 게, 실제와 다르게 본다는 거야. 왜?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니까. 코끼리나 코뿔소를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리지.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린다고 할 때 그것이 실제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한번 우리의 어떤 정보나 인식에 필터링 된 어떤 대상을 그리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실제 말이 이렇게 달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은 이렇게 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역동적으로 막 슈퍼맨처럼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실제의 말을 연속사진으로 찍어도 그것보다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고 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관적이고 우리가 평상시 갖고 있는 가치관, 뭐 일종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음,
초현실주의자 르네 마그리트의 어, 이미지의 반란이라는 작품이죠. 원래 제본 이미지 반란인데 통상 이제 여기 써 있는 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 있어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제목은. 음, 박지윤, 네. 음,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례를 이 작가가 본다는 것에서 이 예시를 든 이유는 뭐야? 뭘 설명하려고 예시를 들었어? 39페이지에 있죠. 어,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플라톤은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지. 플라톤이 생각한 세계는 이데아라고 하는 관념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래. 이게 진짜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데아를 모방해서 현상계, 이게 시각, 청각, 이 감각 가능한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가짜라는 거잖아. 진짜는 관념적인 것, 그것의 모방. 그런데 우리는 예술을 한다는 건 현상계를 다시 한번 모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지. 이거를 이제 시뮬라크르라고 하는데 시뮬레이션 한 어떤 시뮬라크를 시뮬레이션 한 가상의 어떤 거라는 거예요. 자,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이 현대의 초현실주의 작가인데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고 대페이지망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마치 뭐 이렇게 방 안에 문을 이렇게 열어놨더니 그 바깥에서 구름이 모락모락 집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커다란 바위 위에 아름다운 전설 속에 나올 만한 성들이 이렇게 그 바다 위에 이 돌멩이가 떠 있고 한다든지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보는 것 같은 무의식 중에 아니면 뭐 이 모자를 쓴 남자들이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비처럼 내리고 있는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환상적인 그림들을 초현실적인 그림들을 그리는 사람인데 그 르네 마그리트라는 초현실주의 작가의 대표작이 이거야. 파이프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아주 리얼하게 그려놨지. 그리고 뭐래 밑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래. 당연한 얘기잖아. 이 그림 속 파이프는 파이프가 아니라는 거야. 왜? 저것은 단지 파이프의 이미지일 뿐이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 플라톤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감각적 세계도 그냥 이데아 세계, 본질각 세계의 모방이어서 이것도 가짜인 거잖아. 그리고 내가 이 그림 속의 이미지 속에 파이프로 담배를 태울 수 없는 것은 뭐야?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기 때문이지.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파이프라고 여기지. 이런 약간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되게 유명한 그림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파이프를 본다는 것은 뭐라는 거야? 파이프의 본질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지만 포착하는 것이고 그 이미지로는 그 본질적 가치인 담배 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가 사실은 이미지들을 포착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각청각, 후각, 촉각, 미각에 세계 이미지만을 포착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세계 파이프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지만 그것은 그 본질을 담지 못하는 어떤 한계를 갖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세계를 진짜 인지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를 우리한테 사색을 던지는 그림이라는 거야, 이 그림이. 음, 이하율, 하율이는 마이크가 안 되나? 음, 장서연, 장서연? 네, 음. 네, 자, 본다는 것, 요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음, 그 철도에 떨어진 사람, 그 철도에. 사진 찍었던 거예요. 철도에, 그러면 한번 소개를 해줄래?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도, 여기 103페이지. 음, 그래. 뭐 이런 비슷한 사례들도 좀 있죠. 그러니까 퓰리처상을 탄 아주 유명한 그 독수리와 소년가 그 아프리카의 기아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애 옆에 독수리가 막 그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냐고 비난을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지. 그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음.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사진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요, 서연아, 그러면? 어, 작가는 지하철에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찍고 그 사람이 구출이 안 됐잖아. 네, 근데 이거를 왜 사진으로 남기고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 네. 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구해야 되나, 사진을 찍어야 되나?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이걸 봤으면 그냥 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음, 이걸 봐서 이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이 사람을 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음, 그, 이 책의 그 파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는데, 음, 수잔 손택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성 칼럼니스트야. 타인의 고통? 이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교수형 당하는 노예의 모습을 밑에서 이렇게 기대서 바라보고 있는 그 귀족의 모습을 이제 소개하면서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저렇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가 타인의 고통을 본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상태가 아니야. 난 저렇게 고통스럽지 않아. 나는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우리가 참사 현장의 사진들이나 영상을 볼 때 끔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내가 거기 안 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보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왜? 지금 이 사진처럼 보고도 행동하지 않을 건데 우리는 보기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것은 사람들마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금 수련 선택이 얘기하는 것처럼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보기만 하고 공감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도 일종의 폭력적인 시선일 수 있다는 거지. 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우리 빈곤 포르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여기도 나오지만 어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힘들게 막 이렇게 기아에 처한 그런 화면들이 뭐 월드비전 뭐이나 뭐 이런 데서 맨날 나오잖아. 기부를 요청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타인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선한 목적이긴 하지만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보다 무가치하고 비참한 것으로 자꾸 부각시켜서 마치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다는 느낌, 저렇지 않아 다행이라는 느낌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수전 손택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통해서 문제 제기한 것처럼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척만 하고 사실은 좀 즐기고 있지 않냐 잔인하게 뭐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책의 주제가 본다는 것이잖아. 그래서 본다는 것이 어떤 함께 보지 않으면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함께 보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판단이라든지 혹은 무엇이 이런 반성적인 내가 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본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 책을 준비하면서 같이 읽고 싶은 그 수필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한양대 학교 국문과 교수로 있는 분의 유명한 칼럼인데 선생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수필 제목 총꽃이야. 시는 변방의 언어다. 꽃이 보이네요. 아름답네. 그 수필의 일부분을 선생님이 소개를 합니다. 호화 속에 꽃과 시가 된 아이들. 꽃이 우리를 지켜주고 촛불이 떠나간 이들을 잊지 않게 해준단다. 파리 테러 희생자 추모 현장에서 인터뷰하는 앙겔르와 브랑동. 아빠고 아들이고. 2015년 9월 2일 터키 보르듬 해변 차가운 모래톱에 얼굴을 묻힌 채 숨진 3살 배기 소년 아일란 쿠르디. 내전에 휩싸인 고향 시리아의 코바니를 떠나 그리스의 코스 섬으로 향하던 중 그만 난민선이 전복되어 엄마 그리고 2살 터울의 형과 함께 짧은 생을 마감했던 아이. 이 아이를 받아줄 곳이 이 세상 한 군데도 없어서 정녕 천국뿐이었단 말인가. 쿠르디를 찍은 사진작가 닐유 페르 데미르는 말한다. 사진을 찍는 것이 쿠르디의 침묵하는 몸이 지르는 비명을 표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이 비극을 알리는 것이 최선이었다라고. 끔찍한 아주 당시에 충격적인 사진이었는데 이런 사진입니다. 지금 봐도 아주 끔찍한데 2015년 9월 2일 터키 해변에서 어, 꼬맹이가 이렇게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지. 저걸 사진으로 찍었지요. 그리하여 이 사진은 시가 되었다. 순진 무고한 꼬마, 그를 둘러싼 평화와 고요가 흐르는 기표는 어떤 이 기호들 너머로 끔찍하고 잔인한 세계, 그 속에 전쟁과 폭력과 무관심의 의미가 기표는 어떤 기호의 어떤 기호라면 이거는 뭐 의미 뭐 이렇게 하면 돼. 시니피앙 시니피에라고 하는 기호학적인 어떤 용어입니다. 이토록
강력한 아이러니와 대조를 경험한 적이 있던가. 그렇게 쿠르디는 시가 되어 우리를 울리고 울의 천둥이란 뜻이야. 우리가 되어 세상을 고발한다. 됐다. 그지? 저 천진난만한 소년이 저 해변에서 저렇게 주검으로 우리한테 사진으로 남겨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전쟁으로 인한 난민, 그리고 난민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거부해서 이 취약한 배를 타고 오다가 전복돼가지고 쿠르디 엄마도 죽고 쿠르디도 저렇게 시체로 발견되는 어떤 우리도 이제 그 전에 이제 난민들 들어왔을 때 추방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잖아. 우리도 사실 같은 거지. 이런 문제에 우리로 자유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마침내 그 한 장의 사진, 그 침묵의 비명, 터키 해안가에서 밀려온 동정과 긍휼의 물결이 그토록 강고하게 닫혀있던 유럽의 국경을, 아니 온 인류의 굳어버린 마음속에 빗장을 열게 만들었다. 안타깝게도 이는 잠시뿐 두 달이 갓 지난 11월 13일 금요일 파리는 피해 젖었다. 테러고 학살이었다. 130명이 희생됐어. 악의 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킨 거지. 어떤 뭐 악의 그림자, 검은 그림자가 다시 세계를 뒤엎었다. 며칠 후 프랑스 매체 르프티주르 날이 올린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떴다. 비통과 절망에 빠진 파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꽃다발과 촛불이 가득 놓인 광장에서 베트남 출신의 이민자인 아빠 앙겔르와 아들 브로똥의 대화를 찍은 영상이었다. 순진하게만 보이는 어린 녀석이 아까 사진에서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테러를 피해 이사갈 걱정까지 한다. 그러자 아버지가 따스한 표정으로 그에게 말한다. 선생님 너무 내용을 축약했네. 뭐라고 했냐면 꽃이 우리를 지켜주고 촛불이 지나간 이들을 어, 잊지 않게 해준다고. 나이가 우리 도망가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람도 너무 많이 죽었어요. 테러래요. 그런데 그 현장에 베트남 출신의 이 아버지가 꽃다발을 갖다 놓으러 아들 손잡고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뭐라고 했냐면 쟤네들한테는 총이 있어요. 총으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어떤 거냐면 얘네 엄마가 그 테러의 희생자인 거지. 뭐 중간 부분에 이제 내용들이 좀 길어 선생님이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다시 전쟁 속의 시와 음악을 거쳐 꽃으로 돌아온 셈이다. 그래 전쟁통에도 꽃은 피었고 그래도 사람들은 꽃을 키웠다. 채송화 꽃밭은 환상이나 낭만이 아닌 실제 세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든 상상이든 그게 무슨 대수랴. 중요한 것은 군화자국 옆에 꽃들을 피우고 총자루에 꽃을 매며 총구에 꽃을 꽂는 일이 아니겠는가. 총은 총을 이기지 못한다. 총이 이기면 사람이 죽는다. 더 큰 총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거친 남성, 어른의 폭력, 주류에 맞서는 것은 늘 여성, 아이, 장애다. 아픈 자만이 아픔을 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유능 제강이라고 하지.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제압한다. 그러므로 꽃이 총을 이긴다. 그리고 그런 꽃을 신은 담고자 한다. 실은 즙의 언어의 자기 도취를 일깨우는 변방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신은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신은 몇몇 사람들끼리만 이해하는 걸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지배적인 언어에서 벗어나서 시어를 통해서 지배적인 세계가 갖고 있는 경쟁과 폭력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일깨우기도 하고
우리를 그 중심부에서 약간 비켜서게 하는 거지. 하지만 아직도 푸르디와 부르동에게 꽃이 우리를 지켜주리라 차마 확언하지 못하겠다. 다만 푸르디와 부르동 너희들이 우리들의 꽃이고 우리의 시와 노래라고는 확실히 말할 수 있겠다. 야만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꽃과 시와 노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인가. 해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곤 했던 음유 시인인 밥 딜런 그의 노래를 들으며 또다시 견뎌볼 수밖에 이 어두운 시대를. 기회가 되면 이 총꽃씨라고 하는 요 수필이 전문이 있으니까 좀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어, 우리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은 이번 책보다는 약간 긴 책인데, 아이고, 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이야. 오차노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어, 일종의 어떤 르포르타주, 보고서 형식의 어떤 책인데, 음, 우리 안에 사실은 차별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차별하고 차별받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능력주의라고 하는데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돈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하는 것은 좀 당연한 거 아니야?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더 대우받고 돈 많은 사람이 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왜 그 과잠을 입고 다니는지 과잠도 서울대 과잠, 연고대 과잠 그 밑에 지방대 아이들은 과잠을 입지도 않고 왜 이러는지 결국에는 이 사회가 아주 세밀한 구분짓기로 차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차별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식을 그리고 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좀 반성을 좀 이렇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책이야. 책은 무겁지 않고 가벼운 책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이야기들, 특히 이제 그 대학 학벌 위주의 서열화 위주의 그 소재들을 다루고 있어서 어, 너희가 공부하고 어, 그 경쟁 속에서 살고 있잖아, 지금. 이런 것들을 어, 한편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고, 어, 우리가 이런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 나은 판단인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 대화를 좀 나눠볼 수 있을 만한 책이어서 선생님이 전부터 선정을 했고, 작년에 그 안양외고, 과천외고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같이 읽고 토론을 하고 한 책이야. 그래서 너희들하고도 약간은 너희들이 이제 그때는 중3 아이들 위주로 했었고 너희는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어서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미리미리 책을 준비해서 어, 틈틈이 읽어서 다 잘 읽어오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그래. 계세요. 음, 네.